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 최희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문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처음에 어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을 때 혹시 부모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셔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당연히 좀 교육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네. 사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고등학교, 이제 성인들까지 제가 지금 다 만나고 있는데 다문화 이해 교육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눈높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다문화에 대해서 넓게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어떤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단순히 문화 체험을 다문화 이해 교육이거나 다문화 교육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나라는 이래 저 나라는 저래 이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다르구나 저 나라는 저렇구나 여기는 이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 라는 걸로 결론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랑 나랑 달라 그래서 so what? 그 다음이 없게 되는 교육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나아가야 되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방향은 서로 다른 게 당연해.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존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름들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같이 그 차이들을 맞춰가면서 불편하지만 또 어떻게 맞춰가야 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지 또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게 사실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이제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다문화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갖고 있는 편견들 때문에 조금 차별을 하거나 안 좋은 식의 언어를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알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냥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그것이 사실 감수성이거든요. 그 태도들을 조금 넓히는 것들을 연령대에 맞게 좀 교육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결국 나를 포함한 다문화 우린 달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스스로 좀 생각도 해보고 의견도 나눠보고 그런 것이 진정한 이제 다문화와 관련한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우리가 그 감수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 때 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되게 많아요. 일상에서 엄청 많은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TV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너희 나라에 그런 거 있어? 라고 질문을 한다거나.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외국에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04년도인데 그때 2004년도가 사실 매년 10년, 15년이 훨씬 전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도 전화기가 있고 당연히 핸드폰이 각자 사용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어떤 아이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 나라는 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건가? 이러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희 나라에 전화기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2004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니네가 쓰고 있는 땡땡 브랜드들이 다 한국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교육자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에 사는 거 위험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사는 게 왜 위험하지?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한국은 전쟁 중이잖아.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네. 휴전이죠. 진짜 처음 살면서 한국이 휴전 국가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모르지만 네. 외국에서는 깜짝 그렇게 놀랐어요. 바라보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이 휴전 국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여행 가면 위험한 지역으로 빨간등 네, 뜨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차별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감수성, 사실 무지에서 혹은 한국은 이럴 거야라는 편견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상에서 아까 너희 나라 이런 거 있어? 이런 질문부터 아니면 우리가 칭찬이라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너 한국말 진짜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은 아니면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말이 너 한국인처럼 한국말 진짜 잘한다 한국인이 다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게 칭찬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칭찬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한국에 와서 네가 한국말을 잘하고 정착을 잘하면 되게 한국화되어 있고 되게 잘한 거야. 너 대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정말 괜찮은 거고 칭찬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암묵적인 혹은 무의식에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꺼내지는 거가 사실 감수성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심코 이제 감수성이 올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무지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질문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이걸 해도 될까라는 질문 생각을 하게 하는 거가 감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2004년에 어떻게 소통을 하니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니라는 질문을 이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도 치른 이후인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을 갔을 때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너희 집에 TV가 있니?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저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 얘기를 이 편견과 관련해서 할 때 자주 이제 예를 드는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아니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것도 아닌데 너네 집에 TV가 있니? 라니 도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다문화 관련한 감수성이 조금 높아진 다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것도 아닌데 라는 그 부분이 제가 네.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질문이 괜찮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에게 조금 부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맞이하면 나고 자란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럼 좀 서로 어릴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만났을 때는 더 조금 어울리기가 혹은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적 용어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고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다를 수 있고 언어를 이중 언어를 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문화니까라는 이름으로 따로 빼거나 구별을 하거나 걔네들에게 무슨 선별적 지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중고 선생님들께서 다문화 사업을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는 모집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문화 애들은 쟤네들인데 쟤네들은 안 오려고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쟤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나고 자란 애들. 걔네는 그냥 진짜 똑같은 한국 애들인데 피부색이나 언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걔네들을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내려오는 사업은 걔네들만 빼서 뭘 하라고 하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지만 얘네들에게 굳이 한국어를 가르친다거나 굳이 그런 학교가 아직도 네, 있거든요.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면 아이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업 부진 이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주 배경이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말하는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 중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중도 입국의 청소년들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게 얘네들은 아까 말한 대로 다 커서 청소년 시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재혼 가정이어서 전에 결혼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낳는데 이유로 어떤 나라에 갔다가 청소년 시기가 돼서 돌아오거나 뭐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한 불과 처음 이슈가 됐던 7, 8년 전만 해도 그때는 청소년 후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지금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근데 그 친구들은 한국 문화도 낯설고 한국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건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만 듣다가 실제로 강의를 갔는데 그 반에 중도 입국 아이들이 3,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업할 때 저는 활동식 수업을 하니까 걔네들을 같이 껴서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네는 그냥 두고 하시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향상 뭐 할 때 엎어져 자는 애들도 깨워서 같이 시키고 네네네. 뭐 이렇게 배제되는 아이가 없이 하자가 제 교육의 방안 목표고 네네. 같이 가는데 그냥 두면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껴봐자 언어도 안 통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교실에서 이렇게 다 같은 데서 만났던 거는 따로는 본 적이 있지만 근데 걔네들 일단 언어가 되지 않죠. 근데 수업 시간 2시간 동안 정말 이런 표현은 조심스러우지만 정말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애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 애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진짜 고민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랬는데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 입국 아이들을 위한 초기 지원 사업으로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학교들이 점점 네, 생기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다문화 거점 학교나 무슨 특성화된 학교에서 중도 입국 아이들을 조금 모아서 수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몰리잖아요. 이주 배경 아이들이.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전학을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 하시는 거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피해버리는. 네,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몇 년 전에 갔는데 학교에서 저희는 이주 배경 애들이 많아서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서울 그렇죠. 한 지역에 지역에서. 따라서는. 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교사 연수에서 교사분을 만났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해에 1학년 입학한 아이 중에 딱 한 명만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결국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아니면 우리가 이주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네. 이렇게 나와 다르다는 아이들이 모이면 왜냐면 걔네들이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될 수 없으니 걔네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이 생기면 거기 애들이 모이고 그 아이들이 모이면 한국 애들이 떠나는. 근데 문제는 다 떠나지 않고 떠나지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네. 지금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 200만이 넘는 이주민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저런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어쨌든 같이 해야지 되는데 네. 공존해야 되는데 이쪽이 우세가 됐건 저쪽이 우세가 됐건 그러면은 좀 소수인 쪽은
불편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저는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관련 교육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최희선 대표에게 이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재자 역할 혹은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그 다문화 감수성. 선생님들이라고 다 완벽하시지 않기 네. 때문에 몰라서 또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정말 꼭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정말로 이제 교사 연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지역마다 사실 편차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네네.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은 학교 애들은 이제 학교에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도 많고 연수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원체 이주 배경 아이들이 많으니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육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도 저에게 똑같이 얘가 다문화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디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그러니까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도 저한테 그럴 수 있겠다. 그분들이 그렇다고 나쁘거나 아이들을 안 사랑하지 않아요. 네네. 너무 아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그런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런 고민점들이 조금은 취약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할 때, 이제 교사 연수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서열과 되게 수직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내가 얘와 동등한 사람이야라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인식이 사실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어서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우리 아이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이게 꼭 선생님 탓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런 농담하잖아요. 계급장 띄고 덤벼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계급장 띄고 사람과 사람으로 만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내가 선생이고 네가 학생이니까라는 틀이 생겨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나 이제 교사나 공무원분들한테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 내가 다 알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한 내가 갖고 있는 틀은 무엇일까를 네.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지만 어쨌든 긍정은 해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남자 치마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혹은 내 남자 조카가 중학교 교복을 치마로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괜찮으신 분이라고 말하면 99%는 다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걸리는 부분이 어디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드리는 게 교사나 어른들에게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뭐 교육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만 시각을 넓혀보면은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 역시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이제 감수성이 낮다라고 저는 표현할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다문화 관련한 부분만 그러느냐. 예전에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라든지요. 혹은 뭐 이성 친구는 있느냐. 뭐 네. 결혼을 하셨느냐. 네. 자녀는 뭐 굉장히 사적인 처음 본 사이에 왜 저런 걸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맞아요.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하고 인식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평가적인 부분들, 뭐 얼굴이 어떻다,
네. 몸매가 어떻다. 네. 옛날에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가고 있잖아요. 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하는 것처럼 다문화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편견 어린 이야기는 아닌지, 혹은 이런 질문이 만약에 내가 똑같은 우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할 건지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그 감수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선생님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가장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런 감수성과 관련한 부분이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에게는 그들과 우리로 나누지 않는 걸 시작으로 해요. 즉, 나를 포함한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하고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내가 다문화를 지원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이 배려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말로 쓰이지만 사실 되게 인권적인가라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배려하고 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가 뭔데 날 배려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기사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어느 분이 일반인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겁니다라는 문장을 써서 붙여놨다고, 그러면서 감사라는 식의 편지를 누가 써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장애인 구역을 만드는 게,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만드는 게 배려일까? 이런 거야말로 당연함이 아닐까? 네네.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제 당연함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이건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학생다워. 아니면 학생이니까 이건 이래야지. 한국에 왔으면 이래야지. 로마에 가 로마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늘 그래왔어. 라고 하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가 사실 다문화 감수성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이제는 아무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말 당연한 것이 없는데 오해하시는 것들, 배려라는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자꾸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다문화도 되게 중요하고, 선생님들이든 우리는 사실 다 난 편견이 없어, 차별하지 않아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처럼 이중적 사고, 난 어디서 걸리는가, 나는 어딘가에 편견이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연수 시작할 때 전 그래요. 맨날 제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끝날 때 이거 한마디만 나오면 전 제 수업이 성공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안은 저희가 수업 한두 시간, 두세 시간으로 편견이 깨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감수성의 틀이, 편견의 틀이 그럴 수 있구나 이면 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하거든요. 네.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선을 볼 수 있을까.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문화 전문가로서의 활동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지금처럼 그냥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내가 나로 사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제 아들만 봐도 이제 초2거든요. 근데 하루가 멀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얘가 너무 산만해요. 다른 애들이랑은 달라요. 물론 아이를 남이 불편하게 하거나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암묵적인 기준들, 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네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왜 그러니라는, 혹은 이건 이래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각자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네. 요즘엔 좀 책도 쓰고 있고요. 아니면 SNS에서도 계속 이제 글을 올리거나 소리를 내는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몇 시간 긴 강의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몇몇 그 지점들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좀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지 나눠주신다면요. 저는 정말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래야 돼가 아니라 제가 강사로서 어디 갈 때
강사로서 용모 단정과 품위 유지에 대한 얘기들이 꼭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그렇게 이건 이래야 돼라는 틀, 이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가 너답게, 이 사람도 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 나답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냥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60대가 돼서 빨간색 원피스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 입고 만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다문화 사회다. 전 외국에서 비키니 입는데 한국에서는 안 입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가 다문화 사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업을 마치곤 해요. 네. 정말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저 역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소위 말해서 그래도 많이 배웠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다,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내가 정말 그런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가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진짜 무지갯빛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 모두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다움 다양한 사람 연구소 최희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